사전 계획대로 5연대가 유담리 방어를 전담하고 7연대가 먼저 남쪽으로 진격하여 덕동곡에 F중대를 구출하고 이어서 하가루리까지 뚫고 내려가야 했다. 먼저 7연대 1대대가 12월 1일 야간에 산길로 진격하였다. 그동안 미군은 주간에만 움직였고 그것도 차량을 이용하여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중공군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F중대 방어 진지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평지가 아니라 1520고지를 지나가는 6km였다. 깜깜하여 방향을 잡지 못해 수시로 대열이 멈춰 섰는데 그때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1520고지 정상에 올라가자 해병대는 너무 지쳐서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중공군 방어 전초 병력은 대부분 얼어 죽어버려 7연대 1대대 병력은 저항 없이 1520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잠시 휴식 후 F중대가 있는 덕동곡의 폭스일로 이동하는데 이동 중 가벼운 전투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중공군도 미 해병대도 너무 춥고 힘들어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 우연히 서로 마주치면 너무 힘들어 총을 들어 올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대대장 레이몬드 데이비스 중령부터가 1520고지 정상에서 휴식 중 참호를 파다가 기관총 세례를 받아 이마를 스쳤는데 귀찮다고 그냥 그 자리에 드러누워 자버릴 정도로 녹초가 되었다. 이러한 천신만고 끝에 F중대의 방어선에 도달했는데 언덕은 중공군 시신 수백 구로 뒤덮여 있었고 F중대에 다가갈수록 점점 많은 시신이 쌓여 있어 흙 한 번 안 밟고 시신만 카페트처럼 밟고 이동할 지경이었다. 심지어 F중대에는 중공군 시신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았다. 이 합류 시점이 12월 2일 오전 11시 25분이었다. F중대는 5일간 격전으로 전사 26명, 실종 3명, 부상 89명 등 총 사상자 118명이 있었다. 장교는 7명 중 6명이 부상당하였다. 한편 하가루리 북쪽 호수 지역을 방어하던 수송대대장 올린벨 중령은 얼어붙은 장진호로 계속 육군 병력들이 도망쳐오자 해군 위생병과 운전병만 데리고 얼어붙은 호수를 지프로 이동하였다. 중간에 마주친 중공군에게 싸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들을 얼음판에 올려두고 부상자를 지프에 싣고 후송하였다. 가끔 총알이 날아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얼음판과 근처 호숫가에는 부상당한 육군 병사 수백 명이 흩어져 있었다. 구조작전은 다음 날 12월 3일에도 계속되었다. 이때는 더 많은 병사들이 구조작전에 동참하였다. 중공군은 이들을 보고만 있기도 하고 때로는 총을 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린벨 중령은 용감무쌍하여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심지어 도로까지 올라가 불타버린 차량 행렬을 뒤져 모두 전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모든 차량이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무려 300명쯤 되었다. 이틀간 구조한 육군 병사는 300명에 달했고 자력으로 탈출한 몸 성한 병사들은 385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모두 하가루리를 방어하던 해병 1연대 1대대에 배속되어 임시대대로 편성되고 해병대 장비로 무장하였다. 장진호 동쪽에서는 탈출한 385명과 먼저 후동리에서 도착한 육군 병력까지 합쳐 490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후동리의 지휘관 31연대 작전과장 앤더슨 중령의 지휘 아래 임시대대를 편성해 7분의 30일이라는 이름으로 해병 7연대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하가루리의 방어 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육군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다. 전쟁은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했고 어떻게든 꾀병으로 부상자 수송기를 타고 탈출하려고만 했다. 해병 사단장이 육군 장교에게 부대 통제력 비슷한 것이라도 행사하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아 해병대원들이 육군 장교들을 무기와 부상자를 포기한 죄로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고 회고할 정도였다. 대공세 직전 소련군이 작성하여 중공군에게 배부한 팸플릿에 의하면 미국 해병대원들은 미 육군 병사들에 대하여 오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 고 했는데 여기에 미 육군을 멸시한다. 는 단어가 빠져 있었다. 장진호 동안의 육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유담리의 해병 4옥의 대대는 중공군 3개 사단을 막아내며 성공적으로 후퇴한 데 비해 풍유리와 후동리의 육군 2개 대대는 중공군 1개 사단을 상대로 방어는 괜찮게 해내었지만 후퇴 과정에서 개박살 난 것 때문에 그렇다.
즉 장진호 동쪽의 육군들이 서쪽의 해병대보다 피하 병력비가 딱히 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장진호 동안에서 육군 부대 전투의 의미는 중공군 84단의 공세를 3일 동안 막아내며 수천 명을 사살하여 하가루리 북동쪽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공군 84단은 이때의 공격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은 확실하다. 이에 역사가 로이 애플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장진호 동안에 주둔해 있던 보병 7사단 병력은 해병부대가 하갈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제공한 셈이 되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상자 수백 명을 후송할 수 있었던 야전 활주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투의 결과는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육군 병력은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되어 도살된 꼴이 되었다. 유담리에서 후퇴하던 두 개 연대의 부상자 수는 어마어마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상자 1,000명에 도보로 이동하는 부상자 800명이었다. 중간에 합류한 폭스1에 주둔해 있던 F중대의 부상자는 태울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자리가 없어 부상자들은 지프 본넷 위에 3명씩 눕혀놓아 추위와 총알 세례에 그대로 노출되게 해놓았고 시신들은 대충 길가에 묻거나 트럭 흙바지 심지어 대포의 포신에 묶어놓기까지 했다. 살갗을 찢어대는 혹독한 날씨에 극심한 피로로 행군이 정지할 때마다 다들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중공군의 상황도 좋지 않아 제대로 공격해오는 부대가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저격병 한두 명이 공격해왔는데 그때마다 미군은 공습 요청으로 처리했다. 중간중간 방어호에 있던 중공군들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숨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오고 후레쉬를 비추면 눈이 불빛을 따라 돌아가서 그제야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도로 곳곳에 미군이 피워놓은 화톳불에 중공군들이 몰려와 해병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몸이 녹으면 다시 산비탈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정도였다. 23km의 짧은 거리를 무려 이틀 반 동안이나 행군한 끝에 12월 3일 19시가 다 되어 선두부대가 하가루리 방어선 북쪽 끝 검문소에 도달하였다. 해병대는 며칠 동안 세면과 면도도 못해 몰골이 엉망이고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시점부터 어느 하사관 한 명의 페리스 아일랜드식 억양의 구령에 맞추어 발을 구르며 행진하였고 머리를 높이 들고 해병의 노래까지 부르며 검문소를 통과하였다. 몬테주마의 궁정에서 트리폴리의 해안까지 우리는 조국의 전투에서 싸운다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자유와 권리를 위해 최선봉에서 싸우며 우리의 명예를 지킨다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부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네. 바로 미합 중국 해병대. 참전 용사들은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전사한 해병들의 시신들이 하사관이 외치는 집합 구령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트럭을 내려와 행진 대열에 합류할 것 같았다고 했을 정도였다. 이로써 군사 전문가 드류 미들턴이 명명한 전사상 가장 완벽한 철수 작전 중의 하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7연대의 선두가 하갈우리에 도착한 것이고 아직도 뒤를 지키기 위해 유담리에 해병 5연대 2대대가 남아서 방어하고 있었고 덕동고개 쪽의 터키일에서는 7연대 3대대가 통로 확보를 위해서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오후 늦게는 유담리에 남아있던 해병포병 11연대도 철수하여 2대대만 남았다. 서부 전선의 육군 2사단은 후위를 맡았던 대대가 통째로 철수하지 못하고 버려질 정도로 철수의 후위 부대는 위험한 임무였다. 이 대대는 중공군이 화낼까봐 뻔히 보이는 적에게 총도 쏘지 못하게 하였다. 중공군은 해병 포병대가 철수하면서 박살내어 폐허가 된 유담리 주변 가옥을 약탈하고 있었다. 선두부대가 하갈우리에 도착했다는 시점에서는 5연대 2대대와 앞서 철수한 부대가 후미와 1.5km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철수할 때까지 터키일에서 통로를 확보하고 있던 7연대 3대대는 이미 첫날에 작살난 이후 여기저기에서 병력을 끌어들여 겨우 정수의 3분의 1 정도를 채운 사실상 중대급 부대였다. 어둠이 깔리자 이때까지 유담리의 구호소에 있던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해병은 역시 해병이었다. 일부의 병력들은 북쪽으로 이동하며 후위 부대의 후위를 맡으려고 지정된 진지로 이동하였고 그제야 대대장 해롤드 로이스 중령은 출발 명령을 내렸다. 이중대를 선봉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순식간에 터키일을 지나쳐갔고 그 바람에 터키일의 7연대 3대대가 최후미를 담당하게 되었다. 공병대가 부서진 다리를 고치고 연료가 떨어져 대포들을 포기하고 가는 악전고투 속의 하루가 지난 12월 4일 오후가 되어 이들도 하가루리에 도착하였다. 다행히 먼저 후퇴한 7연대처럼 이들도 산발적인 저항 외에 부대 단위의 공세를 받지 않았다. 유담리에서 하가루리 통로만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공격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가루리, 고토리, 진흥리 모두 공격이 뜸했다. 중공군은 27일부터 초기 대공세 때 이미 작살나서 더 이상 공격할 여유가 없기도 하고 살아남은 병력도 너무 추워서 공격할 힘도 없었다. 무엇보다 해병 항공단 코르세어기가 도로 양쪽에 네이팜탄으로 화력 터널을 만들어서 솜으로 누빈 옷을 입고 있던 중공군들은 심지처럼 타올랐다. 아마 하가루리까지 육군 페이스 부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이동했다면 해병 항공대가 지원하여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이날 하가루리에 있던 7사단 작전처 윌리엄 린치 소령은 페이스와 맥클린 부대 잔여 병력을 집계해서 10군단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남아있는 통합대대는 앤더슨 중령이 지휘관, 위트 소령이 부지휘관, 도벨 대위가 작전장교이며 장교 40명의 사병 844명으로 합계 884명으로 나온다. 이 중에서 325명은 후동리에서 탈출한 병력이며 페이스 부대 소속이 228명, 31연대 3대대는 165명, 57포병대대는 대공포대 포함 197명이었다. 이후 앤더슨 중령이 이끄는 임시대대는 하갈우리에서 고토리와 황초령 정상까지 철수하는 과정에 다시 많은 인원이 죽거나 다쳤다. 5연대와 7연대는 포병부대와 대전차 중대, 행정중대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보충해 주었음에도 병력이 반도 차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충병 500명이 왔지만 이들만으론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이날 공군 전투수송사령부의 윌리엄 H. 터너 장군도 직접 하갈우리로 날아와 최대한 수송기를 보내 포위된 병력들을 항공편으로 철수시키겠다. 고 제안하였으나 해병대 스미스 사단장은 보유한 중화기와 장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하였다. 군단장 아몬드 장군도 왔는데 언제나처럼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B-17과 B-29 폭격기가 함흥까지 완벽하게 어모를 제공할 것이라는 무한 낙관론만 설파하다가 돌아갔다. 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사단장과 두 연대장 그리고 수송대대장에게 무공십 자훈장을 수여했고 돌아가는 길에 고토리를 방문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육군 31연대 2대대장 윌리엄 레이디 중령에게도 같은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때 전황 브리핑에서 후퇴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스미스 사단장은 후퇴라니 얼어 죽을. 후퇴가 아니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는 중이라고. 라는 불후의 명언으로 대답했다. 이 말은 미 해병대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말로 남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날 오후 내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다가 영국인 기자에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방이 없으면 후퇴가 아닙니다. 포위당에 있을 땐 후퇴, 아니 철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돌파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하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스미스 장군의 저 명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지만 당시 1년대장 루이스 풀러의 발언도 잘 알려졌다. 우리는 포위됐다. 이제 문제는 간단해졌다. 우리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당시 해병대원들도 해병 1명은 중공군 20명에 필적하며 중공군이 장진호에서 제1해병사단을 포위했을 때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은 그 불쌍한 놈들. 자신이다라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이러한 정서가 사단장부터 병사들까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제 슬슬 후퇴해야 했는데 들리는 건 고토리 남쪽의 5km 지점에 있는 황초령 수문교가 7m가량 파괴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장진호 발전소의 황초령 수문교로 중공군이 폭파한 지점은 3시 방향의 기계실 오른쪽 끝단의 연결 부분이었다. 장진호에서 모인 물을 거대한 4개의 터널을 통해 산맥을 관통하여 흘려보내 수력 발전을 하는 시설인데 터널 위쪽의 작은 시설물이 황초령 수문교로서 해당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이며 우회로는 없다. 바로 저곳을 중공군이 파괴한 것인데
병력이야 어찌어찌 건널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찬 트럭과 같은 장비들이 문제였다. 미 해병대는 1톤짜리 M2 장간 조립교 부품을 공수 투하하여 고토리로 보내면 고토리에 주둔한 육군 58교량 중대가 이를 수령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한 번도 이를 공수 투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날 근접 공중 지원을 위해 출격한 미 해군 최초의 흑인 해군 항공대 조종사 제시 L. 브라운이 탄 F4U포가 피격당해 하가루리 인근에서 불시착했다가 사망했다. 그를 구하기 위해 그의 윙맨이었던 톰 허드너가 일부러 전투기를 불시착시킨 후 구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톰 허드너만 헬리콥터로 구조되었다. 이후 전투기 노획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팜탄으로 폭격하여 전소시켰다. 이후 미국 최초로 흑인 이름을 딴 녹스급 호위 구축함 D-1089제시 L. 브라운 함으로 그를 기리게 된다. 그 같은 날 메가더는 중공이 북한에 100만 대군 집결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공군 4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와서 1차 대공세를 가할 때는 한국군이 헛것을 본 것이거나 소수 의용군이 참전한 것이라고 하다가 이후 도저히 중공군 참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자 100만 대군이 참전했다고 뻥튀기하는 등 극단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전후 한국 반공물에 나오는 중공군 100만 대군 운우는 이때 메가더 발표에 의한 듯 이후 중국은 26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미군은 30만 명으로 추산했다. 12월 1일에 시험 비행을 한 뒤 2일부터 5일까지 하가루리 임시 활주로에서는 공군의 C-47과 해병대의 포알디를 이용하여 무려 해병과 육군 부상자 4,000명 이상을 공수했다. 다만 중간에 꾀병 환자들이 끼어들어 의무관들이 3단계에 걸쳐 후송 지시를 내려야만 후송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부상자 4,312명 육군 1,500명과 시신 173구가 후송되었고 보충병 500명과 도구품이 하가루리로 도착하였다. 항공수송 이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장진호 지역에서 아주 위급한 부상자만 헬리콥터와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서 후송되었다. 주로 유담리의 해병대원으로 152명에 달했다. 비행기들은 연포 비행장에 착륙하여 해병대 사상자들은 흥남의 해병 제1사단 병원으로 육군 사상자들은 함흥의 121후송 병원이나 흥남 부두에 정박 중인 미 병원선 콘솔레이션 호로 갔다. 아주 급한 환자들은 하갈우리에서 바로 일본으로 갔다. 12월 2일부터 7연대에 배속된 육군 7사단 31연대 잔존 병력은 임시 대대를 만들어 도로 좌측 능선을 따라 전진했다. 서부 전선 미 8군은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다음 날 한국군마저 후퇴하여 1950년 12월 4일 평양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 동부전선에서는 미 7보병사단이 압록강 해산진에서 신흥리로 철수 완료하였다. 서울에서는 국립박물관이 중요 물품을 부산으로 소개하기 시작할 정도로 전황은 절망적이었다. 놀랍게도 아직도 장진호 동안에 일부 육군들이 살아있어 몇 명씩 도망쳐왔다. 이날 오전에만 3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 하갈우리로 탈출하였다. 12월 6일 드디어 하갈우리에서 고토리로 탈출이 시작되었다. 이때 부대 배치를 보자면 하갈우리 북쪽에는 여전히 중공군 79, 59, 58, 84단이 남아있었고 이날부터 새롭게 하갈우리와 고토리 사이 18km 구간에 중공군 76사단과 77사단이 추가 투입되었다. 고토리에서 황초령을 지나 진흥리까지는 여전히 중공군 64단이 차단 중이었고 진흥리 남쪽에서 수동을 지나 마전동까지는 유담리 북쪽에 있던 중공군 89사단이 남하하여 차단하였다. 즉 기존의 중공군 6개 사단과 전투하기도 버거운데 새롭게 2개 사단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래도 기존 6개 사단은 이미 지난 대공세 때 전투력이 아작이난 상태여서 더 이상 공세를 가할 여력이 없었고 진흥리 후방은 미 보병 3사단 구역이라 3사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진작 3사단에게 인수인계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12월 7일에야 3사단 내 65보 병연대 2대대 도구 특수임무부대가 도착하여 방어했다. 탈출은 다시 한번 해병 7연대가 선도하고 5연대는 하갈우리를 지키고 있다가 후위를 방어하며 천천히 이동했다.
차량이 1,000대쯤 있었지만 동상 방지를 위해 운전병과 부상병을 제외하고 도보로 이동했다. 해병 7연대 2대대가 폭스1의 영웅 F중대의 잔존 병력을 선두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1대대는 도로 우측 능선을 따라 전진했다. F중대는 착검 돌격까지 해대며 용감하게 적진을 뚫고 진격하였는데 이번에도 문제는 육군이었다. 좌측 능선으로 이동하는 육군은 총 한 방 안 쏘고 순순히 항복하는 중공군 포로 수백 명을 잡을 정도로 이미 중공군의 전투 의지도 최악이었다. 그런데 육군의 전투 의지도 최악이라 포로 인계한 병사들이 그대로 눌러앉는 것은 물론 남은 병력들도 중공군이 공격해오자 싸우지 않고 일제히 도로로 도망쳤다. 능선 위에서 부는 바람에 얼어버릴 것 같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7연대 부연대장 프레데릭 다우세트 중령이 거부하면 사격하겠다. 당장 능선 위로 올라가라라고 했지만 육군 최선임 지휘관인 베리 K. 핸더슨 육군 중령은 오후 늦게 도로로 내려와 임시 대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해병대는 밤새도록 취사병, 제과병, 운전병, 군악병까지 동원되어 모든 해병은 소총을 잡고 일선에서 싸웠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건 군종과 영연 등록반 정도였다. 이후 천주교계에서 거의 성인처럼 존경받는 7연대 군종 신부 그리핀 중위도 이날 부상당해 후송되었다. 병사들 대부분은 행군이 너무 힘들어 대열이 멈출 때마다 쓰러져서 발로 세게 걷어찰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다. 중공군 포로들은 동상을 입은 채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피난민들은 침투 우려 때문에 대열 밖에서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이날 몰아치는 눈보라와 중공군의 공격 때문에 주간에 단 5km밖에 행군하지 못했다. 한편 후위를 담당하는 오연대는 아직도 하갈우리에서 전투 중이었다. 먼저 아침 8시 30분 이스트힐 확보를 위해 DF중대가 공격하여 고지를 피로 물들이고 포로 300명을 잡으며 고지를 탈환하였다. 이때 발생한 해병대 부상자 60명은 하갈우리에서 수송기로 후송된 마지막 환자였다. 이날 14시 40분 하갈우리 통신 중계 설비가 해체되었고 이제는 스미스 장군이 머무는 고토리 무선중계소가 사단의 주 통신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날 밤 6.25 전쟁에서 최초로 인해전술이라는 용어가 확실하게 등장했다. 오연대가 방어하는 하갈우리로 3시간에 걸쳐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온 것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대병력이었다. 해병대는 전차 야포,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등 모든 화기로 방어하였다. 비중대 오빌 맥멀린 중사는 M1 소총 8발로 중공군 8명을 사살하는 신기를 보여주었고 F중대장 우엘 피터스 대위는 백린탄을 다리에 맞아 살이 불타고 있고 뼛속까지 태우고 있는데도 군의관에게 군의관 빨리 좀 할 수 없어요? 중대로 복귀해야 한다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군인 정신이 충만하였다. 미 해병 제5연대장 머레이 중령은 해병들이 유담리 탈출을 성공한 것은 중공군이 유리한 곳에 병력을 집중하는 대신 굳이 포위하기 위해 병력을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군은 후퇴할 때 국민당군이나 중공군처럼 산 넘어 도망가지 않고 차량을 타고 도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포위를 목적으로 산악지역까지 병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었다. 한편 하갈우리 남쪽 평지에는 주민 300호 1천여 명이 살고 있었다. 상당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포기하고 미 해병대를 따라 피난을 선택하였다. 혹한의 추위 속에 먹고 자는 걱정 따위는 아예 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나섰다. 미 해병대는 이러한 피난민들이 부대에 섞이지 않도록 통제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고 중공군은 수시로 그 틈바구니로 들어와 미 해병대를 공격하였으며 미 해병대가 응사하면 중간에 죽어나가는 건 피난민들 뿐이었다. 이 피난민들은 수많은 시신을 남기며 따라갔지만 결국 미군이 지나간 후 바로 다리가 폭파되면서 흥남 철소까지 도착한 이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아침이 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중공군 시체 더미가 하갈우리 A중대의 진지에서부터 철도 옆에 보급품 야적장을 거쳐 이스트힐의 산기슭까지 널려 있어 언뜻 보기에도 1,009 이상은 되었다. 이에 비해 방어의 주력이었던 오연대 1대대에만 한정하자면 전사자 10명, 부상자 43명이었다.
칠연대가 도로를 따라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 이제 오연대도 하갈우리를 버리고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3대대가 다시 한번 선봉에 섰다. 적의 저항은 거의 없었고 길가에는 중공군 시체들이 쌓여 있었다. 순식간에 모든 부대들이 하갈우리를 빠져나가자 유담리에 이어 이번에도 오연대 2대대가 후위의 후위를 담당하기 위해 홀로 남았다. 그 중에서도 이중대가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이들은 후퇴하면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해체하거나 불태웠다. 이때의 불길은 18km 떨어진 고토리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이들이 따라 많은 피난민들도 따라가고 있었고 중공군은 감히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고 피난민들을 공격했는데 겁에 질린 피난민들이 미군 속으로 뛰어들자 미군들은 총검으로 위협하여 대열에서 나가 100m쯤 뒤를 따라오게 하였다. 그날 1만의 병력과 1000대 이상의 차량이 하갈우리에서 철수하여 사단의 마지막 부대가 거의 40시간이 걸려 고토리에 도착하였다. 12월 7일 드디어 유담리, 하갈우리, 고토리 일대에 퍼져있던 해병대 3개 연대가 집결한 것이다. 다만 1년대 1대대만 황초령을 넘어 진흥리에 있는데 그들은 진흥리에서 나와 황초령의 파괴된 교량을 감지하는 1081고지를 점령할 임무를 명받았다. 하갈우리에는 무려 병력 1만 4천 명이 몰려 있어 만약 중공군에게 포병이 있다면 한순간에 피바다가 펼쳐질 상황이었다. 물론 중공군에게 대포는 없었다.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부상자를 후송하려고 마을 북쪽에 있는 길이가 짧은 정찰기용 활주로를 이용하였다. 여기에 이착륙할 수 있는 구식 해군 뇌격기를 통해 200명을 후송하였지만 다음날 폭설이 내려 남은 부상자 400명은 지상에 대기하였다. 57연대는 탈진 상태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단 하루 휴식도 없이 다음날 미명을 기해 출발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강철제 M2답교 부품 4개 셋는 예정대로 공수투하됐다. 총 8개 중에서 4개는 적의 수중에 들어가거나 떨어지면서 파괴되었는데 운 좋게도 해병대가 확보한 남은 4개가 풀세트를 이루었다. 이는 그대로 찰스 워드 중위가 지휘하는 육군 58답교중대에게 인계되면서 처음으로 해병대가 육군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날 태평양지구 미 해병사령관 르무엘 쉐퍼드 중장이 비행기 편으로 현장 방문을 왔는데 가는 길에 그동안 어디엔가 숨어 있었던 마거리트 히긴스 기자도 함께 데려간다. 이날 밤 9시 37분 무렵 구름이 걷히고 고토리 남서쪽 산 위에 굉장히 밝은 별이 홀로 빛났다. 당시 고토리에 있던 여러 미군들에게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지 여러 기록이나 증언에서 언급하고 장진호 전투의 상징으로 삼아 고토리의 별이라고 부른다. 12월 8일 고토리 탈출 작전은 앞서 유담리 하갈우리 탈출 작전처럼 이번에도 7연대가 선도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고토리 방어만은 새롭게 합류한 1년대 2, 3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동안 후위만 담당하던 5연대는 그 임무에서 해제되어 중간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 진흥리 1년대 1대대는 황초령까지 마중 나오기로 했다. 기존 1대대 담당 구역이던 진흥리 철도 야적장은 미 육군 3사단 대대급 도구 특수임무부대가 담당하기로 했다. 도구 특수임무부대와 교대한 1대대는 새벽 2시에 이틀치 식량을 갖고 황초령을 감지할 1081고지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중공군 64단이 점령하고 있었다. 이날 전에 없었던 폭설이 몰아쳤는데 덕분에 중공군 눈에 띄지 않고 10km를 행군하여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단점이라면 경사지를 올라가던 병사 한 명이 발을 잘못 디뎌 인간 썰매처럼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전체 분대가 함께 쓸려 내려갔다는 점이다. 1081고지 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A중대는 밤사이에 무려 67명이 동상을 입었고 그중 7명이 발을 절단할 정도로 엄청난 비전투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세어 항공 지원에 힘입어 다음날 정오쯤 1081고지를 탈취했다. 고토리에서 출발한 최선봉 7연대 비중대는 이날 전투를 포함하여 거듭된 전투로 병력 180명 중 27명이 남았다. 진격이 순조롭지 않자 연대장은 7연대 3대대에게 예비대를 투입하라고 했지만 3대대에는 완전 편제 1,000명 중 G중대 50명, H중대 40명, I중대 30명 등 120명이 남아있었을 뿐이었고
이미 전부 전방에 투입된 상태였다. 즉 예비대가 없었다. 7연대 2대대 디이중대는 이미 12월 1일에 작살나 5연대의 3대대로 배속된 상태였다. 12월 9일 황초령 고개마루의 도수장을 점령하기 위해 비중대는 1개 소대를 투입하라고 명령받았지만 중대 총원 중 남은 병력은 반개 소대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래도 그냥 공격하라라는 명령에 할 수 없이 전체의 절반인 14명을 시중대 일부 병력과 함께 투입하였다. 다행히 도수장에는 얼어 죽어가는 중공군 25명밖에 없었다. 비중대는 이들을 모두 사살하고 뒤이어 항복하러 온 중공군 몇 명은 극도로 피곤하여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은 채로 대충 몸수색을 하고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도수장은 항복하러 온 비무장 중공군 다수에게 포위되었다. 어쨌든 황초령 고갯마루에 끊어진 수문교 양쪽이 이로써 확보되었다. 이제 헌병대에게 경호를 받으며 육군 58 답교중대가 공수투하를 받은 트레드웨이 교량 부품을 싣고 나타났다. 막 다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준비한 부품은 7m였는데 끊어진 다리는 9m였던 것. 이에 중공군 포로를 시켜 철도 침목을 날라 돌출부에 목재 받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모래주머니가 부족하여 다리 하중을 지탱할 밸러스트를 형성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사방에 깔려있는 중공군 시체를 다리 하부 구조에 집어넣어 해결하였다. 얼어붙은 시체들은 교량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였다. 이로써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후인 15시 30분 다리 사용이 가능해졌다. 워낙 중요한 다리라 미 육군 제50 대공포 대대가 경비를 지원하였다. 다리가 완성되어 해병대가 막 건널 때 1년대 1대대의 1081고지 전투도 끝났다. 고지에는 중공군의 시신 500여 구가 널려있던 것이다. 덕분에 해병대는 1대대의 어무 아래 순조롭게 철수하였다. 이번 후퇴 작전에도 어김없이 육군은 측면 어무를 포기하고 도로까지 내려와 행군종대에 끼어가는 추태를 보여줬다. 이에 5연대 3대 대장 태플렛 중령은 무슨 문제 있냐는 육군 임시대 지휘자 앤더슨 중령에게 너희들 같은 쓰레기 군인들이 우리 측면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마. 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남은 고토리 부대는 미 해병, 미 해군 의무병, 미 육군, 영국 해병특공대 시신 117구를 매장하면서 철수하였다. 그리고 고토리는 폭파되었다. 1년대 수색 중대원들이 전차 10대를 호위하며 최후방을 지켰다. 처음에는 피난민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중공군이 오자 승무원들은 전차를 버리고 튀었고 수색 중대원들만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마지막으로 황초령 답교를 건넜다. 그 시간이 12월 11일 오전 2시 30분으로 이 다리를 통해 미군 1만 4천 명과 차량 1,400대가 넘어갈 수 있었고 다수의 피난민들도 함께했다. 몇 시간 동안 홀로 남아있던 해병 공병대는 그제야 안심하고 답교를 폭파시켰다. 이때 답교 폭파로 불행하게도 장진에서 빠져나오던 피난민들은 단 한 명도 그곳을 나오지 못했다. 해병대가 산악지대를 벗어나 막 진흥리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포와 박격포 포탄 세례, 저격병의 사격이 쏟아졌다. 알고 보니 미 육군 3사단이었다. 이에 해병대의 육군 혐오는 극에 달했다. 이때의 육군 부대는 미 3사단 65연대 2대대로 푸에르토리코인들이었다. 이들은 후위를 지키기 위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싸웠다. 그리고 산악지대를 벗어나니 신기할 정도로 따뜻해졌다. 단점으로 얼어붙어 있던 상처들이 녹아 피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해병대원들은 행복해하였다. 해병들의 머릿속은 함흥과 흥남의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겨울을 난 후 반격할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후송되는 부상자들도 그때의 반격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를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다. 마침내 해병대원들은 유담리를 떠난 11월 27일부터 14일간 140km의 혈로를 뚫고 흥남까지 철수 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그 같은 날 제10군단은 한반도 동북부에서 완전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재 남은 병력은 총원 10만 5천 명에 전차 및 기타 차량 1만 7,500대였다. 병력은 중공군을 약간 상회하였고 압도적인 기갑 항공 전력의 보급까지 빠방했지만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도쿄에 있는 메가더가 싸움을 포기했다. 미군은 이들을 후퇴시키고자 정규 항모 4척, 경항모 1척, 호위 항모 2척을 배치했다. 화력 지원용으로 중순양함 2척, 구축함 6척, 로켓함 3척이 배치되어 총합 200척이 됴케르크 철수작전 이후 최대 규모로 해상철수 작전을 수행하였다. 미 해병 1사단이 장진호에서 사투를 벌릴 때 그보다 북쪽에 있던 미 보병 7사단과 한국군 보병 1사단은 큰 방해를 받지 않고 철수할 수 있었다. 미 해병 1사단이 철수할 때는 미 보병 3사단이 후위를 맞아 엄호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이미 사실상 괴멸한 상태라 쫓아오지 못해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다. 해병대는 12월 15일 흥남 부두를 떠났고 한국군은 물론 피난민 10만 명과 동승하였다. 전차의 경우 미 해병 1사단의 경우 M26 85대와 M4 12대를 가지고 장진호로 진격하였으나 흥남 철수 때는 M26 69대와 M4 5대만 LST에 실려 철수할 수 있었다. 이들 해병대는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모두 부산에 도착하였다. 12월 24일 흥남항에 남은 마지막 병력인 미 육군 제3사단 직할 제10 공병전투대대와 미 해군 UDT 3팀 소속 UDT 1개 분대 8명이 흥남 부두를 대폭발로 날려버려 황무지가 되었다. 사흘 전인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포되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준장으로 임관시키고 국민방위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최소한의 기간 요원만이 현역에서 차출되었고 방위군 지휘관 대부분은 주로 청년단 출신들로 충원되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소집된 국민방위군 중 서울에 모여든 방위군 숫자만 무려 50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모으긴 했으나 중공군의 대공세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된 정부는 방위군 장병들을 대구 부산 등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8일 황골에서도 국민방위군이 징집되었다. 진훈 진규 형제를 비롯하여 1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국민방위군으로 나가게 되었다. 12월 28일 동네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송을 하는 가운데 진훈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발산국민학교에 집결하였다. 거기에는 인근 불악에서 모인 사람이 2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군복 차림에 계급장을 단 사람이 연단위에서 여러분의 국민방위군 입대를 환영한다는 간단한 인사연설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말과 함께 젊은이들을 적 치하에 두면 의용군으로 끌려가 개죽음 당하기 십상이어서 부득이 젊은이들을 소개하여 훈련을 하여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의 연설이 있고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준식이와 재우가 난 집으로 돌아갈래. 야, 이 바보야, 지금 나가면 빨갱이로 몰려서 죽고 싶어. 진훈이 말리는 말에 준식이도 재우도 움찔하고 제자리에 섰다. 그리고 발산 초등학교를 떠나면서 먹은 것이 마지막 더운 밥이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광판에 도착하니 날이 저물어 학교에서 저녁도 못 먹고 이부자리 하나 없이 새우잠을 자게 되었는데 진훈과 진규를 비롯한 황골 사람들은 한데 모여서 집에서 아내가 정성 들여 싸준 깨소금을 넣고 뭉쳐서 가지고 온 주먹밥을 한 덩어리씩 먹고 2덩어리째 먹으려 할 때 진훈이 이제 그만 먹고 물로 배를 채우자. 진규는 2번째 주먹밥에 손이 가려다 멈칫했다. 야, 꼴새를 보니 내일 아침도 못 먹게 생겼으니 두었다가 내일 아침으로 먹자. 모두 그 말에 공감을 해서 배고픔을 물배로 채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참마루 바닥이라 웅크리고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게 생겼는데 마침 준식이가 가지고 온 이불이 하나 있어서 그나마 사촌 매부고 앞뒷집이라는 이유로 발을 집어넣고 대여섯이 이불 속에 엄발을 넣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에 일어나 그나마 어제 남겨놓은 주먹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바로 출발을 해서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단어를 지나게 되었는데 진우는 몇 번 왔던 큰 집이 생각나서 들러가고 푼 생각이 간절했지만 학교 마당에 집합을 해 있는 관계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 벌써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인솔을 책임진 사람은 어떻게 민생고를 해결했는지 궁금했지만 당장 내 배가 고프니 남의 사정을 알 겨를이 없다.
진우는 간부급이라 잽싸게 큰 집에 가서 큰어머니 효진에게 인사를 하고 왔다. 그리고 점심에 시래기죽이 나와서 모두 시래기죽을 먹고 있는데 운동장 구석 쪽에 큰집 형수가 장조카 며느리와 함께 삼배보자기를 들고 와서 손짓을 해서 진운을 불렀다. 진운이 급히 달려가서 인사를 하자. 서방님, 제가 급히 주먹밥 몇 개 쌌어요. 식기 전에 드셔요. 하면서 삼배보자기를 건네주었다. 그렇게 큰 아주머니 하덕의 부인이 있어서 며느리와 손주 며느리가 서둘러 주먹밥을 싸서 보낸 것이었다. 가지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다. 이걸 지금 먹으면 이따가 저녁 때 무얼 먹나 하는 생각이 미치자 보자기를 풀어놓지 않고 참기로 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을 해서 저녁 무렵 양동에 있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진운이 같이 온 황골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저녁은 보리밥에 시래기 국이 나왔다. 보리밥을 거두어 집에서 가져온 삼배보자기와 큰집 조카가 준 삼배보자기에 나누어 싸고 시래기 국은 마셔버렸다. 거기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삼배보자기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그새 어느 놈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 점심때는 문해기에서 때우고 섬강을 건너서 저녁에는 엄정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점심때 충주에 도착하여 학교 운동장에서 점심을 먹고 수안보까지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은 연풍에서 숨을 고르고 다음날 이화령을 넘어서 문경에 도착하자 불만불평의 소리가 가득했다. 그렇게 하루 한 끼 아니면 두 끼로 버티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계속 걸리니 행색을 초라하기 그지없고 알아눕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민가에 버리다시피 했다. 그나마 진우는 청년단 감찰부장이란 직함이 있어서 조금은 수월했다고 볼 수 있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도 모두가 거짓골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나마 동부에서 내려간 방위군은 덜 비참한 편에 속했다. 앞에서 언급한 50만여 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중공군의 공세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된 정부는 방위군 장병들을 대구 부산 등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사령관 지청천 등이 물러난 뒤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장인 김윤근은 군사 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이등병 경력조차 전무한 민간인이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별을 달았고 유니컨 등 청년단 간부들 역시 대령 중령 등 고위군 간부로 임명되었다. 한편 진운과 진규 형제는 대구에 도착하여 나이가 많은 진운 광상을 비롯한 몇 명을 빠져서 포항으로 가고 진규를 비롯한 서너 명은 현역 대상이 되어서 대구 농림고등학교에서 군번을 받아 목에 걸고 그때부터 기초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동료들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을 서도 종으로만 섰는데 그게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키에 맞추어 세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진규는 키가 작아 따로 떨어지게 되었다. 훈련 첫날 연병장에서 사단장이 연단에 올라서서 일장 연설을 하였다. 친애하는 장정 여러분, 조국이 백척 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본관은 사단장이기에 앞서 부모를 둔 아들이기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정 중 독자이거나 부모가 늙어서 본인이 아니면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귀가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니 귀가를 원하는 장정은 앞으로 나오시오. 이때 쭈뼛쭈뼛 한두 명이 나오더니 우르르 나가고 있었다. 진규도 망설망설 하다가 나갔다. 더 없나? 조금 침묵이 흐른 뒤 사단장이 지금 조국이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이때 나라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이런 병사는 전선에 나가 봐야 총알바지나 되거나 타령의 전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교관 명령이다. 이 새끼들을 낙동강가로 끌고 나가서 모두 총살시켜버려. 알았나? 네. 교관 중 하나가 거수경례를 했다. 진규는 아차 발산 국민학교에서 형이 집으로 가려고 하던 사촌 처남 준식이를 빨갱이로 몰려 죽고 싶어하며 말리던 것을 왜 내가 잊었던가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교관과 조교가 소매자락에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는 훈련병들에게 있는 대로 고함을 쳤다. 강가를 향하여 간다. 앞으로 갓. 조교. 뭐해,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러자 앞뒤에 선 조교가 훈련병 중 조금 머뭇거리는 자에게 발로 걷어차며 야 새끼들아, 빨리 걸어. 번호 맞춰 갓. 했지만 발걸음 무거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머리판에 무차별 구타가 이어졌다.
그렇게 연병장에서 발길질에 개머리판으로 맞으며 끌려가는 꼴을 보고 있는 장정들을 쥐죽은 듯 조용해지고 끌려가는 훈련병들의 훌쩍이는 흐느낌 속에 대오는 연병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조교들의 고함 소리는 더욱 거칠어갔다. 번호 붙여 갓.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죽으러 가는 훈련병들의 목소리가 클 리가 없었다. 그렇게 개돼지 몰아가듯 강가에 도착했다.